Scala for Java developers. 자바 개발자를 위한 스칼라. 스칼라를 사용하면 자바 개발자로 쌓아온 경험을 그대로 살리면서 훨씬 간결하고 탄탄한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에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중 하나는 자바입니다. 백엔드 개발자 취업을 위해서라면 단연 자바를 공부해야 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거의 대부분은 자바 코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바 생태계는 매우 거대하고 탄탄하며 개발 작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 필요 없이 남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다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바로 익숙하게 개발하면서 만족하는 개발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자바 생태계를 더 간결한 문법으로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다들 좋다고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배워 활용하면서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객체 지향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요? 스칼라는 딱 그런 기대를 만족시킬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 가상기계 환경 그대로 자바 라이브러리를 곧바로 가져다 쓸 수 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강점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며 훨씬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칼라의 저변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배우는 분들이나 개발자 취업을 목표로 학습 중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자바를 잘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바 문법과 비교해가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존 자바 개발 지식을 발판 삼아서 빠르게 스칼라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스칼라를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NHN, 라인 플러스 등에서 오랫동안 개발자나 개발팀장으로 지냈고 현재는 컨스텍츠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클로저, 스칼라, 하스켈을 직업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중 가장 실용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칼라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스칼라를 더 널리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작성하는 2023년 현재 스칼라 2와 3가 둘 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파이썬 2와 3가 한동안 널리 쓰였듯이 스칼라도 비슷하게 이런 시절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스칼라 3.2.2 현재 최신 버전을 기본으로 설명드리며 아마 파이썬 3와 마찬가지로 스칼라 3도 곧 기본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스칼라를 배울까? 우선 자바보다 훨씬 간결한 문법으로 자바 플랫폼을 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매일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하며 내가 과거에 작성한 코드나 동료나 전 세계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읽으며 일합니다. 다뤄야 할 코드의 양이 적다는 것은 한 화면 코드에서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분량을 파악하고 고민하며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바 코드와 상호 운영이 매우 편하고 직관적이라서 아주 쉽게 기존 자바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스칼라 코드를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물론 우리 회사나 우리 팀 내에서 개발한 자바 코드를 별다른 수고 없이 그대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스칼라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탄탄한 코드를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하루아침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스켈 같은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며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칼라는 명령형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쓰면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덧붙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바 환경 상호 운영성을 가져가면서 간결하고 강력한 문법을 쓸 수 있고 OOP와 FP의 강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좋은 언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칼라와 자바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는 자바와 마찬가지로 가상기계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스칼라 코드도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며 자르 파일로 패키지를 묶기도 하고 자바 가상기계에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스칼라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스칼라도 정적 타입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컴파일 시점에서 타입을 검사합니다. 둘 다 람다 함수를 지원합니다. 둘 다 인텔리제이나 VS 코드를 통합 개발 환경으로 쓸 수 있어서 이미 익숙한 툴들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 머신러닝 등에 활용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스칼라 라이브러리를 쓰셔도 되고 없다면 자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스칼라와 자바의 컴파일 및 실행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바 소스 파일이 있을 때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바이트 코드를 가져다가 가상기계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칼라를 쓸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스칼라 소스 파일을 스칼라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고 나면 자바에서 생성하는 자바 바이트 코드와 똑같은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가져다 자바 가상기계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바와 스칼라가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도 정적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강력한 타입 추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동적 타입 언어인 것처럼 유연하고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는 순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연산자 같은 기호도 사실은 메서드입니다. 스칼라의 모든 표현은 익스프레션이고요. if문이나 for은 패턴 부합, 그리고 try catch절조차 모두 하나의 식으로 평가되며 리턴 키워드 없이도 최종 평가값이나 함수의 메서드의 반환값이 돌아오게 됩니다. 스칼라는 변수나 컬렉션 모두 불변값 사용을 지향합니다. 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널 포인터 익셉션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스칼라와 자바가 코드 수준에서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칼라에서는 모든 표현식 끝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바의 파이널 변수처럼 벨로 불변 변수를 선언하실 수 있고 var로 선언하게 되면 변이 변수를 선언하게 돼서 새로운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for 함축문이 단순 반복문 수준을 넘어서 더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부합 기능도 역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트레이트를 한 클래스나 오브젝트에 포함하는 믹스인 기능도 있고요. 확장 메서드로 이미 닫힌 클래스, 다 만들어진 클래스에도 추가 기능을 덧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오픈소스 함수형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로 cat와 scala-z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함수형 프로그램을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클래스를 써서 함수형 데이터 모델을 쓰기 편리하고요. 패턴 부합에 활용하기도 유용합니다. 이름 기반 파라미터와 중위 표기법, 괄호 생략, 확장 메서드, 고차 함수 등을 활용해서 나만의 제어문이나 도메인 특화 언어를 쉽게 만들어서 쓰기 좋습니다. Scala Development Tools. 내 로컬 환경에서 사용할 빌드 툴과 통합 개발 환경을 소개하고 이어서 웹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스칼라 코드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겠습니다. 스칼라도 자바와 마찬가지로 JVM 생태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 프로젝트에서 쓰던 그레이들이나 메이븐 같은 빌드 툴을 써서 스칼라 프로젝트를 개발해도 됩니다. 자바 개발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도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툴들을 그대로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스칼라 라이브러리 역시도 메이븐 저장소에 공개되기 때문에 평소 자바에서 의존성 관리를 하던 방식대로 스칼라 프로젝트에서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스칼라 전용으로 특화된 SBT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나중에 본격적인 스칼라 개발을 하려면 SBT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레이들은 빌드 설정을 기술하는 언어로 그룹이나 코틀린을 사용하고 메이븐은 XML을 사용합니다. SBT는 별도로 다른 언어를 쓰지 않고 스칼라 언어 자체를 쓰기 때문에 평소 스칼라 소스 코드를 작성하듯이 빌드 설정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실험 단계를 넘어서 본격 개발 작업에 들어서면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그하고 버전 관리 등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쓰는 게 기본입니다. 자바 개발을 할 때는 인텔리제이를 쓰는 개발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능도 훌륭하고 안정적이며 세상의 수많은 개발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인텔리제이 환경에도 스칼라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무료 플러긴이 매우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플러긴을 쓰면 스칼라 프로그래밍을 인텔리제이 환경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역시도 통합 개발 환경으로 쓰기에 매우 훌륭합니다. 역시 스칼라 지원 확장 프로그램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인텔리제이와 VS 코드 둘 다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요. 평소 익숙하고 좋아하는 도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의 예제를 따라하는 수준으로 간단한 실험을 할 때는 별도의 툴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환경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일도 꽤 수고가 들기 때문에 예제를 따라 연습할 수준 정도는 여기에 소개하는 스카스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스칼라를 본격적으로 배워 쓰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 가서 내 로컬 컴퓨터에 스칼라 개발 환경을 준비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Java and Scala examples. 다음으로 자바에서 흔히 쓰는 예제 코드를 스칼라 코드로 작성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에서 문자열은 자바에서 쓰던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스칼라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메소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을 대체하는 replace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 문자열을 대체하고자 할 때 여기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여기에서 replace 메소드를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world라는 스트링을 코리아로 대체해줘 라는 메소드 호출을 했고 여기 세미콜론으로 끝냈어요. 그럼 여기 hello world에 있는 문자열 중 world에 일치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5글자이기 때문에 해당 5글자가 코리아로 대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자열의 값은 hello 코리아로 바뀔 거예요. 스칼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hello world 문자열 표현 똑같고요. 메서드 호출하는 replace도 똑같습니다.
호출하는 파라미터도 월드를 코리아로 바꿔줘 라고 요청했고 차이점이 있다면 세미콜론이 없다는 점만 달랐어요. 이럴 때 hello korea라는 java.lang. 스트링이 돌아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스칼라에서 여러 줄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가끔 이제 소스 코드에서 한 줄짜리 문자열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획 문자가 들어간 다음 줄 표현이 들어간 문자열을 이어서 붙여서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쓰기 좋은 리터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멀티라인이라는 밸류를 선언을 했고 거기에다가는 큰 따옴표 3개를 이어 붙여서 3줄짜리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4줄이에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하고 계획 문자까지 들어가서 여기서 끝난 형태가 됩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큰 따옴표 3개를 붙여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인덴테이션이 중요하다,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이럴 경우 여기 지금 공백 문자가 앞에 하나, 둘, 3개 정도 2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2개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다면 이렇게 버티컬 바로 표현을 해서 버티컬 바 뒷부분부터만 실제 공백 문자가 들어가도록 의도를 하고 마지막에 strip margin이라는 스칼라에 있는 스트링 메서드를 써서 쩍쩍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티컬 바가 제거되고 그 뒤에부터의 공백 문자만 들어가요. 이 앞에 있는 공백 문자는 제거되고요.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의 인덴테이션과 실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스트링의 띄어쓰기를 좀 이렇게 구분지어 가져가도록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고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환값 문자열이에요. 자바에서 개발할 때도 문자열 중간에 어떤 값들을 바꿔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name이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tr이라는 문자열을 만들 건데 이거는 스트링에 있는 static 메소드 format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s님 하고요. %s는 이 메소드에 의해서 스트링을 뒤에 받아서 대체시켜줘 이런 의도가 되고요. 뒤에 있는 name을 그대로 받아서 넣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tr 문자열 값은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그래서 %s 부분이 뒤에 들어간 문자열 값으로 대체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sum을 붙였는데 sum의 경우에는 string.format 1 더하기 2는 %d %d는 이제 정수값을 받겠다는 거고요. 십진수값 그래서 1 더하기 2라는 int 값을 주었어요. int 값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문자열로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스칼라에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string.forma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식이 아니라 s로 시작하는 string literal 표현이 있다는 점이에요. s로 붙여서 큰 따옴표를 바로 붙여주면 뒤에 있는 것 문자열에서 달러로 붙은 부분들을 스칼라 컴파일러가 대체시켜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달러 name님 붙었을 때 name에 들어있는 홍길동이 치환돼서 들어가게 돼서 안녕하세요 홍길동님으로 바뀌게 되고요. sum도 마찬가지예요. 1 더하기 2는 달러 그리고 중괄호 컬리 브레이스를 넣어서 1 더하기 2 값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평가한 다음에 문자열 값으로 toString으로 해당 스트링 값 안에 대체시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똑같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선언할 때 기본 생성자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바에서는 클래스와 같은 이름으로 생성자를 만들죠. 여기 지금 퍼블릭 클래스로 person을 만들었고요. person의 멤버 변수로 스트링으로 이름 그리고 int로 ag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컨스트럭터가 이 부분 person 부분인데요. person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퍼블릭 등으로 접근 제어를 해준 다음에 컨스트럭터에 담아줄 파라미터들을 넘쳐 그래서 string name과 int age를 받아서 그대로 내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toString 메소드를 override 해서 문자열로 이 객체 인스턴스를 표현할 때는 이런 문자열로 해줘.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string format으로 문자열 대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표현한 문장으로 문자열 표현을 해줬습니다. 스칼라에서 똑같은 클래스를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클래스 person으로 하고요. 스칼라에선 기본이 퍼블릭이기 때문에 퍼블릭을 빼주었습니다. 퍼블릭으로 person을 주었고 여기에 바로 괄호를 열어서 파라미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ar name, string, bar age, ent 해가지고 이렇게 bar와 어떤 이름과 타입을 주면 이 변수, 이 파라미터 같이 생긴 변수가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 자체로도 멤버 변수가 되어서 이 person을 처음 초기화할 때 name과 age를 줄 수 있게 되고요. 멤버 변수로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verride로 toString 메소드를 재정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 큰 따옴표 기능으로 name과 age를 표현한 문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 있는 자바의 person 클래스와 스칼라의 person 클래스는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자바에서는 override 할 때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override annotation을 옵셔널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좋고 뭐 아니어도
워닝 정도로 끝나는데요. 스칼라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필수로 주어져야 돼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재정의할 때는 반드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스칼라에서는 변수를 정의할 때 바와 벨이 있어서 이 변수를 파이널인지 아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나 발로 바꿔서 선언해도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칼라에선 발을 선호하죠. 이뮤터블 형태로 파이널 형태로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벨 위주로 선언하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조 생성자 말씀드릴게요. 클래스의 주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말고 추가로 다른 생성자를 선언할 때 자바에서는 아까 있었던 person 클래스에서 주 생성자가 이거였고요. 인수 없는 것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백 문자에 나이 0 아무 의미 없지만 이렇게 선언을 하면 this로 나 자신의 생성자를 주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또 person이라는 보조 생성자를 하나 더 뒀어요. 얘는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나이는 무시하고 그냥 0살 이렇게 표현하는 보조 생성자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toString은 동일하고요. 스칼라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원래 주 생성자를 클래스 이름 옆에 바로 넣어 주었었죠. 이렇게 괄호로 바로 표현했었는데 추가로 보조 생성자를 쓰고 싶다면 this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선언하면 됩니다. def가 이제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식인데 이름을 this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괄호가 없는 거는 여기 있는 자바에서의 괄호 없는 person이랑 동일하고요. 인수 하나 받는 건 name으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this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점과 curly brace 블럭이 없다는 점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메서드 한번 살펴볼게요.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 메서드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int 메서드, int 타입을 반환하는 add 메서드를 선언하면서 파라미터로 a를 받고 b를 받아서 return으로 반환값 a 더하기 b를 주겠어. 그러면 이제 메서드 선언 하나가 되는 거고요. 스칼라도 동일해요. 스칼라는 def라는 걸로 메서드를 정의하고요.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 add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a를 받을 건데 a는 int를 받겠어. 그리고 b를 받을 건데 b는 int를 받겠어. 그리고 그 메서드의 반환값은 int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입과 변수, 파라미터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바뀌고 콜론으로 이어붙여주는 형태만 차이점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메서드를 선언한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반환값은 int 타입일 거고 그것은 본문이 a 더하기 b야. 또 차이점이 이제 return이 없다는 건데요. 스칼라에선 대부분 return 없이 최종 평가 결과값이 반환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의 메서드는 return 문이 없이 쓸 수 있다. 써도 되는데 대부분 없이 써요. 쓰는 게 옵셔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또 다른 메서드 한번 선언해 볼게요. 이번에는 더블 타입을 반환할 거고요. 트라이앵글이라는 메서드 명을 주었고 더블로 a, b 두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a2 로컬 변수로 a제곱과 b제곱을 선언한 다음에 메스에 있는 sqrt 제곱근 메소드를 써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서 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재겠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루트 씌워서 제곱근을 구하면 그게 이제 빗변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로컬에 있는 변수를 하나 도입해서 a제곱 b제곱을 도입해서 처리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트라이앵글에다가 3.0하고 4.0을 주면 결과값으로 빗변의 길이인 5.0이 나오게 됩니다. 스칼라에서도 비슷하게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brace로 블럭을 묶었다는 거고 로컬 변수를 벨로 선언했다는 건 똑같고요. 자바의 메스의 클래스에 있는 sqrt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그대로 부른 거예요. 이건 스칼라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바에 있는 메스 클래스를 그대로 부른 거고 제곱근을 취한 형태가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리턴이 없죠. 자바에는 리턴 있고 여기는 리턴이 없이 마지막에 호출된 값의 결과값이 전체 메소드의 반환값으로 이어집니다. 필드 변수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컬 변수가 됐든 메소드에 있던 멤버 변수가 됐던 어떤 변수들은 자바에서 final int i는 1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int 값, 정수 값으로 i라는 변수명에 1이 대입되고 final에 의해서 이 변수 값은 이후에 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i에다가 다시 2를 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주죠. 그래서 final 키워드의 역할은 이 변수를 처음 선언해서 지정한 다음에는 앞으로 바꾸지 않겠어. 뒤로 바꾸면 에러를 내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스칼라의 경우도 동일해요. 벨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i에다가 1을 주었어요. 지금 좀 다른 점이 int라는 타입이 여기 선언되지 않았는데요. 타입이 생략된 거예요. 타입 추론 기능에 의해서 대입하고자 하는 값 1에 타입인 int 값이 그대로 여기에 지정이 된 형태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타입을 지정하면 좋고요. 작은 스코프에서 쓸 때나 아니면 private 메서드를 쓸 때는 이렇게 타입을 생략해서 타입 추론 기능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경우에 i 변수에 들어있는 값의 내용을 2로 바꾸고자 한다면 스칼라도 마찬가지로 자바의 파이널 선언과 똑같이 컴파일 에러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보통은 파이널을 안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int라고 선언을 해서 i는 1이라고 했을 때는 i를 2로 바꿀 수 있어요. 1에서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바 같은 경우는 자바 10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것도 스칼라와 비슷하게 타입 추론 기능으로 타입이 int인지 long인지 double인지 string인지 쓰지 않고도 뒤에 바인딩하는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타입을 추론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var j는 1 했을 때도 위에 i를 1로 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역시 여기는 파이널 제한자가 없기 때문에 j를 3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칼라에서 자바에서의 일반 변수처럼 재정의를 하고자 하는 변수를 쓴다면 val 대신에 var을 써서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vari는 1이라고 했을 때는 i를 2로 바꾸고자 할 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컴파일러가 문제없이 처리해줘요. 위에서는 에러를 내주고 아래에서는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 중에 스태틱 메서드 한번 볼게요. 자바의 클래스 안에서 전체 클래스들이 공유하는 메서드를 선언할 때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죠. is null or empty라는 메서드를 붙였는데 얘는 스태틱이에요. 그러면 이 string utils 객체 오브젝트 하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전체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죠. 심지어 바깥 스코프에서도 이 메서드를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적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 s가 null이나 empty인지를 확인해서 불리언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으로 s가 null이거나 s의 공백을 앞뒤 공백을 제거한 값이 빈 문자열이니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OK가 되면 null이거나 빈 문자열이면 참을 반환해줘 라는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스칼라에서도 동일하게 쓰는데요. 스칼라에서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방식 대신에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방식을 씁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제 자바에서 활용하는 클래스와 오브젝트에서 쓰는 오브젝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싱글턴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가 아니라 이 인스턴스가 딱 VM 안에, 프로세스 안에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싱글턴 인스턴스가 생깁니다. 싱글턴 오브젝트고요. 나중에 또 오브젝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string utils라는 걸 선언했고 여기에 일반 메서드를 정의하게 되면 지금 static이란 키워드가 없죠. def라고 일반 메서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게 자바에서의 static 메서드와 비슷한 역할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is null or empty 했고요. 똑같고요. 파라미터의 이름과 타입이 지금 콜론으로 순서만 바뀌어 있다는 점이 자바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스, 컬리 브레이스로 블럭을 묶기 대신에 한 줄로 메서드를 처리했다. s가 null이거나 s.trim.isempty면 true를 반환해줘 라고 했고요. 여기 return 키워드 없고요. trim에 빈 가로가 없다는 점도 달라요. 스칼라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빈 가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칼라에서는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빈 가로를 주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참조만 하는 경우에는 빈 가로 없이 그냥 파라미터 없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쓰는 편이에요. isempty도 마찬가지로 뮤테이션이 따로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여기 빈 가로 없이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트림은 좀 다르죠. 트림은 뮤테이션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s는 그대로 있고 트림에 대해서 앞뒤 공백 문자가 제거된 문자열이 새로 반환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빈 가로 없이 그냥 점만으로 호출한 거예요. 다음으로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 중에 스태틱 메서드 한번 볼게요. 자바의 클래스 안에서 전체 클래스들이 공유하는 메서드를 선언할 때 스태틱 키워드를 붙이죠. is null or empty라는 메서드를 붙였는데 얘는 스태틱이에요. 그러면 이 string utils 객체 오브젝트 하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전체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죠. 심지어 바깥 스코프에서도 이 메서드를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정적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 s가 null이나 empty인지를 확인해서 불리언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으로 s가 null이거나 s의 공백을 앞뒤 공백을 제거한 값이 빈 문자열이니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OK가 되면 null이거나 빈 문자열이면 참을 반환해줘 라는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스칼라에서도 동일하게 쓰는데요. 스칼라에서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방식 대신에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방식을 씁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제 자바에서 활용하는 클래스와 오브젝트에서 쓰는 오브젝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싱글턴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가 아니라 이 인스턴스가 딱 VM 안에, 프로세스 안에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싱글턴 인스턴스가 생깁니다. 싱글턴 오브젝트고요. 나중에 또 오브젝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string utils라는 걸 선언했고 여기에 일반 메서드를 정의하게 되면 지금 static이란 키워드가 없죠. def라고 일반 메서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게 자바에서의 static 메서드와 비슷한 역할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is null와 empty 했고요. 똑같고요. 파라미터와 이름과 타입이 지금 콜론으로 순서만 바뀌어 있다는 점이 자바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스, 컬리 브레이스로 블럭을 묶기 대신에 한 줄로 메서드를 처리했다. s가 null이거나 s.trim.isempty면 true를 반환해줘 라고 했고요. 여기 return 키워드 없고요. trim에 빈 가로가 없다는 점도 달라요. 스칼라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빈 가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칼라에서는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빈 가로를 주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참조만 하는 경우에는 빈 가로 없이 그냥 파라미터 없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쓰는 편이에요. isempty도 마찬가지로 뮤테이션이 따로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여기 빈 가로 없이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트림은 좀 다르죠. 트림은 뮤테이션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s는 그대로 있고 트림에 대해서 앞뒤 공백 문자가 제거된 문자열이 새로 반환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빈 가로 없이 그냥 점만으로 호출한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와 트레이트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들이 구현해야 하는 필수 메서드를 선언하고 객체끼리 서로 소통하는 기준과 약속을 정하기도 합니다. 스칼라에서는 트레이트라는 것이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트레이트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adder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adder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로는 add라는 메소드가 있었고 a와 b를 받아서 합친 아마 int를 반환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스칼라에서는 비슷하게 트레이트라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트레이트라고 선언을 하고 adder 그리고 중괄호 열고 안에 선언해야 될 메서드 목록 예를 들면 지금은 def로 add ab int를 반환하는 것까지만 만들었습니다. 디폴트 메서드라고 있죠. 자바에서 기본 메서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adder에다가 add 메서드와 더불어 하나 defaul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multiply라는 기본 메서드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dder를 구현하는 클래스 입장에서 multiply라는 메서드를 별도로 재정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기본 메서드가 그대로 구현이 된 것처럼 효과를 일으킵니다. add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현을 해줘야 하지만요. multiply는 기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메서드 본문이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스칼라에서는 비슷한 일을 별도의 디폴트 키워드 없이 그저 메서드의 body를 선언해주면 돼요. 위에 있는 add의 경우에는 메서드 body가 없었고요. 밑에 있는 multiply의 경우에는 메서드 body가 있었죠. a 곱하기 b라고. 그래서 multiply를 하위 클래스에서 추가로 재정의하지 않는다면 이 메서드 body가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기본 메서드를 구현한 것도 자바와 스칼라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을 구현한 클래스 입장, 그러니까 adder라는 인터페이스와 트레이트를 구현한 입장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adder를 아까 디폴트 메서드를 그냥 구현을 해버렸고요. 마찬가지로 multiply라는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해서 여기도 기본 메서드 디폴트로 구현을 해버렸습니다. 스칼라의 경우에도 adder, multiplier 해서 메서드 본문을 기본으로 넣어두었고요. 이를 자바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입장, implement 하는 입장에서는 adder와 multiplier를 implement 하겠어 하고서는 메서드 클래스의 본문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이렇게 됐을 때 자바 메스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든 객체의 경우, JM이란 오브젝트의 경우 add 메서드와 multiply 메서드를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현을 하지 않았지만 adder와 multiplier의 기본 디폴트 메서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메서드 body를 그대로 불러다 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dd 같은 경우는 1, 1 하면은 2가 나오고요. 2 곱하기 2 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스칼라도 동일해요. 클래스로 스칼라 메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스칼라의 경우에는 implement 키워드 대신에 extens를 그대로 씁니다. 객체를 상속받던 트레이트를 상속받던 extens를 붙이고요. extens에 adder, multiplier를 컴마로 이어붙이게 되면 똑같습니다. 스칼라는 클래스의 본문이 없을 경우 중괄호를 아예 생략해도 돼요. 여기 자바의 경우에는 중괄호로 비어있는 클래스 본문을 나타냈습니다만 여기는 아예 중괄호가 없죠. 이렇게 됐을 때 sm이라는 변수명에다가 value 바뀌지 않는 변수로 스칼라 메스를 초기화했고요. new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이 객체에다 대고 add 메서드와 multiply 메서드를 호출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와 4와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다음으로 제어 구조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if부터 살펴볼게요. 자바에서 if 조건문은 if 키워드 주고 가로 열고 불리한 평가식 준 다음에 뒷부분에 참일 경우 실행할 body를 넣죠. 그래서 이 경우에 x라는 어떤 변수가 1이면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x 자체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세미콜론으로 끝났고요. 스칼라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if x가 1이면 println x 하겠어. 세미콜론이 없다는 점과 시스템 out.println 대신에 println이라는 기본 메소드를 썼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if 안에 조건에 해당했을 경우 실행하는 메소드 흐름, 본문을 블럭으로 묶을 때도 비슷합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컬리 브레이스로 묶으면 되죠. 그래서 x가 1일 경우에 x는 1입니다 찍고 x까지 찍고 이렇게 되면 두 줄이 찍힐 거고요. 스칼라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중괄호로 묶어서 x는 1입니다. x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else if로 조건에 어긋났을 경우, 거짓일 경우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볼게요. 자바의 경우에는 if 조건문 앞에 두고 참일 경우 이 부분, 그리고 else를 붙였어요. else를 붙였는데 다시 if문을 조건으로 붙였죠. 그래서 else if로 0인 경우에 제로라고 찍고 그것도 아닌 경우 마지막 else절에서는 양수라고 찍겠어. 그래서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를 찍는 if else 문이 되겠습니다. if else죠. 스칼라의 경우도 똑같아요. 똑같이 전혀 차이점이 지금 없어 보이고 세미콜론만 빠졌다는 점, 시스템 out.println 대신에 println을 썼다는 점만 다릅니다. 어쨌건 이렇게 스칼라와 자바 둘 다 else if로 if문을 중첩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if문 결과값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경우 여기 지금 mi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두 int 값 중 최소값을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int로 돌려줄 건데 if문을 써서 해결했어요. a가 b보다 작으면 a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b를 리턴해. 그래서 a와 b가 같거나 b가 더 큰 경우에는 b를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더 작은 값을 받겠어 라는 함수를 선언한 거고요. 스칼라의 경우도 동일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변수와 타입이 순서가 다르다는 점과 메소드 본문에 한 줄로 이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지금 리턴이 없습니다. 리턴 없이 if 조건문에 참일 경우에 A, 그렇지 않을 경우에 B가 이 전체 if 절의 반환값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뭐 굳이 리턴을 적는다면 여기다 리턴을 적어도 돼요. return if A가 B보다 작으면 A, 그렇지 않으면 B.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사실 그 안에도 넣어도 되긴 해요. 어쨌건 if문의 전체 반환값이 따로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의 사망 연산자 한번 볼게요. 자바에서 이런 연산자 있죠. 물음표 콜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물음표 바로 다음에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b를 반환한다. 이게 정확히 스칼라의 if 구문과 일치해요. 정확히 하면 이 가로가 없어도 되는데요. 지금 명확하게 불리한 평가식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가로를 씌워놨고 그래서 a와 b 중에 작은 값을 minval이라는 int 값에다가 대입을 시켜놓은 형태가 돼요. 스칼라의 경우도 동일한데 스칼라는 이 사망 연산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if else가 똑같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if의 평가한 조건식에 따라서 참이면 이 값, 아니면 else 값이 minval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에는 별도의 사망 연산자가 없습니다.